자, 5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급이자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입니다. 자, 소득세와 법인세를 제가 비교해서 지급이자 부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지급이자의 부인 순서는 이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 2, 3, 4번의 순서대로. 자, 법인세를 미리 공부하시면 소득세 중에서 사업소득을 정리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법인사업자를 이제 공부하실 때는 법인사업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소득세 빗대어 표현을 하면 사업소득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자세히 공부를 하겠어요? 그걸 다 공부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나중에 이제 사업소득을 공부할 때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소득세는 이런 점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좀 매치시켜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먼저 공부하는 거를 항상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법인세와 좀 비교를 해서 요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급이자는요, 소득세 4개, 그리고 법인세 4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건설자금 이자,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같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세한 규정은 조금 이제 다른 것도 존재를 해요. 하지만 우리 소득세에서 없는 건요,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는 소득세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요, 채권이나 증권, 주식이죠.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실명 채권증권에 대한 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발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자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에는 이 규정이 없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한테 없는 초과임 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규정이 소득세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는 이게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는 인격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대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가능한데, 개인 사업자는 사실 여러분들 그 개인 사업장과 대표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장의 자산으로 쓰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 실제 사생활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개인 사업자가 대표자의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아왔어. 그 금액을 사업 용도로 쓰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인 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요, 법인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아오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법인의 사업의 형태로 쓰겠죠.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그 구분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 개인 사업장이 곧 개인 사업자 대표 자신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 명의로 차입을 해봤어. 그거에 대한 이제 사용처의 용도가 조금 이제 가사용과 혼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제재하기 위해서 초과인 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규정이 소득세법에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채권자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자를 지급했어요. 통장에 실제로 이자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100이라는 금액이 나갔어요. 근데 이거 채권자가 누구인지 물어봤더니 채권자는 누구인지 모르겠대요. 그럼 뭐 어때요? 나 이거 필요경비 인정 못하겠다. 너 소득세 계산할 때 이거 필요경비 불산입 시켜라. 지금 뭐예요? 너 실제로 이만큼 나갔다라는 건 뭐 알겠어. 근데 세법상으로 이거 인정 못하겠어. 너 이거에 대해서 나가지 않은 걸로 볼 거야. 그럼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 마이너스 100 되어 있는데 필요경비 불산입 가산조정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 사업소득 금액은 0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죠.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않겠다. 0원을 만들겠다. 뭐예요 그 말은? 그만큼 과세를 더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를 밝히지 못하는 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전액 다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일단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이자가 실제로 이 건물만을 위해서 차입을 해온 금액에 대한 이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강제 자본화를 시키고 있고요. 여러분들 자본화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려야 되나? 이거는 원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본화는 뭐예요?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요. 자산의 업을 시키겠다, 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건물을 이렇게 딱 지으려고 해요. 근데 이 건물을 짓는데 실제로 내가 들어간 뭐 재료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기타 경비들이 있겠죠. 그 금액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매입가액은 얼마? 3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차입금이 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 나는 지금 이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지금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차입을 해봤고요. 그 차입에 대한 이자가 100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물은 얼마? 400. 이렇게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를 잡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것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하면 100억짜리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건물 100억짜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요,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부분을 차입을 해봤어요. 그럼 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는 100억만 든 게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발생을 하죠. 그 이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0.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그 자산가액은 얼마? 100.1억. 이게 이제 자본화라는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차입금 이자는 뭐예요?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말지만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가 차입을 해왔어.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었다. 이거는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부대 비용의 개념이 뭐예요?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 말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뭐 매입할 때 운반비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취득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대 비용이잖아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네가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즉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얹어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자본화예요. 쉽게 말하면 자본화는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자산의 업을 시켜가지고 감가상각비로서 비용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취득을 하는데 실제로 이 건물만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차입을 해온 돈이다, 그에 대한 이자다라고 한다면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강제 자본화 시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건물의 취득가액에 업을 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내가 차입을 해오긴 해왔는데 이 차입금이 100% 건물 짓는데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약간 뭐 일부는 건물 짓는데 사용이 되고 일부는 다른 회사의 용도로 이제 자금의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그걸 이제 일반 차입금이라고 해요. 이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소득세법에서는 이거를 자본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법인세 공부하신 분들 제가 이거 잘못 적어놓은 거 있는데, 이거 일반 차입금 이자는 선택 자본화거든요. 법인세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이거 비교해가지고 보시고요. 소득세 지금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일반 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비용으로, 지금 뭐 필요경비로 그냥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 얘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 개념으로 건설자금 이자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만을 짓기 위해서 차입을 해온 이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킨다. 즉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게 강제 자본화고요. 일반 차입금이라고 하는 건 차입을 해오긴 해왔는데 일부분만큼은 건물 취득하는 데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회사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 이걸 이제 일반 차입금이라고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합니다. 요거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차이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급이자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포인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이죠. 초과 인출금이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해서 나온 부호가 마이너스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초과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내가 차입을 해봤어요. 사업용 자산 최소한 얼마 있어야겠어요? 100은 있어야겠죠. 차입을 해봤으면. 그쵸? 근데 이 사업용 자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0만 있다. 아니 내가 100 이걸 차입을 했으면 일반적으로는 현금 100 이렇게 적힐 거고요. 뭐 현금이 아니더라도 현금으로 이 자산 다른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뭐 기계장치 100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겠죠. 차입금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부분만큼은 자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자산이 보니까 50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50은 어디 갔느냐? 대표자가 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 회사의 그 사업적인 용도로 차입을 해놓고는 이걸 회사의 사업적인 용도로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분은 너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 이 50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즉 이자 비용이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5원만큼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5원 중에서 총 차입금 중에서 너가 이거 이렇게 50, 50으로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금액 잠깐 바꿀게요. 이거 60으로 할게요. 초과 인출금 40으로 하고요. 이 100원 중에서 실제로 너가 60만큼밖에 지금 자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40만큼 요거는 지금 네가 실제로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럼 어때요? 5, 4, 20, 2원만큼 이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즉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 비용은 얼마? 3원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시겠죠? 깔끔하게 적어볼게요. 자산이 60만 있다. 이런 경우를 말해요. 차입한 금액이 있으면 현금이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자산이든지 그만큼의 금액이 자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자산이 60밖에 없다라는 건 40만큼은 그러면 네가 차입해놓고 40만큼은 너 개인적인 용도로 네가 빼다 쓴 거 아니냐. 그 금액만큼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겠다. 이자 비용 실제로 5원이 들었지만 이 중에서 3원만큼은 너가 실제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고 나머지 2원만큼의 금액은 너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2원만큼의 금액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인정을 해줄 수는 없겠다. 이런 논리예요. 논리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액의 계산을 보시면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초과인출금 적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수 개념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돼요. 차입금 적수, 초과인출금 적수가 있어야만 가장 이제 형평성 있게 요 내용을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급이자가 있고 초과인출금 적수가 있고 차입금 적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적수 개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초과인출금은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개념 아닌가요?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 31일자의 차입금과 초과인출금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 적수가 없는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초과인출금 내가 빼간 금액 12월 31일에 잠깐 회사 통장에 넣어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인출금 자체는 발생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즉 일정 시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연말 기준으로 초과인출금과 차입금을 반영해서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 가지 꼼수가 가능해요. 실제로 1월 1일 날 내가 돈을 빼가지고 12월 30일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12월 31일에 그만큼의 금액을 잠깐 넣어놔요, 통장에.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1일 되면 그걸 또 다시 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수의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수는 뭐예요? 하루하루의 합계액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차입금을 7월 1일 날 차입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얼마의 금액? 100이라는 금액을 차입을 해왔다. 차입금 적수 어떻게 계산해요? 100 곱하기 184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84일이거든요. 차입금 적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초과인출금 적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초과인출금을 발생이 됐어요. 이때 초과인출금 200이 있었다. 초과인출금 적수 어떻게 계산해요? 200 곱하기 181일 하면 초과인출금 적수가 나옵니다. 하루하루의 합계액입니다. 적수의 개념은 아시겠죠? 200이라는 돈이 181일 동안 있는 경우 100원이라는 돈이 184일 동안 있는 경우 이러한 개념이에요.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겠지만 실무에서는 딱딱 떨어지지가 않겠죠. 1월 1일 날에 초과인출금이 100이 있고요. 1월 2일 날에 초과인출금이 90이 있고요. 뭐 1월 3일 날에는 80이 있고 뭐 1월 4일 날에는 뭐 120이 있고 이렇게 각각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 합하신 거예요.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넣었다 마이너스 되었다 플러스 되었다 하는 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들을 다 합쳐요. 그러면 초과인출금 적수가 나옵니다. 차입금도 마찬가지죠. 1월 1일 날 내가 100이라는 금액을 차입을 했어. 뭐 6월 25일 날에 요거 중에서 뭐 50을 갚았어. 그리고 뭐 한 12월 20일 날에 다시 뭐 200을 차입을 했어.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월 1일 날 100, 1월 2일 날 100 계속 있는 거죠. 6월 24일까지 다 합쳐요. 하루하루의 합계액이에요. 그 다음에 6월 25일부터 얼마 있어요? 50이 있겠죠. 50 갚았으니까. 그럼 6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50이 계속 있겠죠. 다 합쳐요. 하루하루 다.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번을 합치시면 돼요. 그날의 초과인출금, 그날의 차입금 365번을 합치시면 초과인출금 적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걸 손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죠. 당연히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그 통장 내역이랑 이런 걸 반영을 하면 그러면 초과인출금 적수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적수의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꼼수를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적수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초과인출금이라는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빼서 나온 금액이 마이너스면 그것은 초과인출금이고요. 그 초과인출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신 다음에 네가 차입해온 금액 중에서 나간 지급이자 이 중에서 사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너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가정되는 그러한 초과인출금 적수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개념. 단 여기서의 부채액에서는요. 충당금과 준비금을 제외를 합니다. 얘네는 뭐예요?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니죠. 충당금과 준비금은 실제 차입해온 금액이 아니잖아요. 충당금과 준비금까지 요거에 반영을 시키면요. 그럼 초과인출금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는 뭐야? 실제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차입해온 금액 중에서 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개념인데 충당금과 준비금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그러한 두 개까지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에는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를 합니다. 실제 내가 차입해온 금액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요 금액 가지고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초과인출금 적수는요.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요 금액이요.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약간 제가 지금 강의가 약간 좀 짜증을 내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침착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짜증이 나나봐요.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경비 불산이백을 계산할 때 우리가 실제로 나간 지급이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차입금 적수를 계산했더니 뭐 한 500이 나왔어요. 초과일출금 적수를 계산했더니 600이 1000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요? 200이 나오죠. 아니 내가 실제로 지급한 지급이자가 얼마예요? 이자 비용으로 계산된 게 얼마예요? 100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실제로 나간 100원 중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나간 금액은 100원인데 200만큼의 금액을 부인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100원 중에서 사업적으로 쓴 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할 거고 사업적으로 쓰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쵸? 100원의 금액을 한도로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금액이 20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아시겠죠?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되겠죠? 더 설명하면 이제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 자, 이 개념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가 쓴 금액 중에서 얼마만큼을 부인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쓴 금액을 초과해서 부인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은 당연히 1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초과일주금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초과할 수 없다.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즉 아까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500이었죠. 얘가 실제로 차입금 초과인출금 적수가 1000원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500으로 보겠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부인될 수 있는 금액은 100원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차입금 적수를 계산하실 때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부터 필요경비에 불산입을 시킵니다. 요거 말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두 문장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두 문장과 앞에서 배운 산식을 통해서 우리 예제 1번과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은요. 자산 100만큼 있고요. 부채, 충당금이나 준비금 빼고 실질적인 차입금이 150이 있고요.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15원만큼 발생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랬을 때 이자율은 당연히 10%겠지만 그냥 3%라고 가정 한번 해보고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초과인 출금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초과인 출금 얼마예요? 지금 우리 적수의 개념을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예제 1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초과인 출금 얼마예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 지금 자산 100이죠. 그리고 부채, 충당금과 준비금을 제외한 부채 얼마? 150. 초과인 출금 마이너스가 나와야 초과인 출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나왔죠. 얼마? 50만큼. 초과인 출금은 50입니다. 필요경비 어떻게 계산해요? 불산입액? 지급이자 나간 거 얼마예요? 15원. 이 중에서 얼마만큼 부인할 거예요? 이 지급이자 15원에 대한 차입금이 150이고 이 중에서 50만큼은 초과인 출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가정이 됩니다. 그 15원 중에서 5원만큼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원만큼 실제로 이자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는 계산이 되어 있겠죠. 이 중에서 세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 10원. 나머지 5원만큼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 필요경비 불산입 5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 최종적으로 세법적으로 인정되는 이 지급이자는 10원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없죠. 이게 이제 적수의 개념을 생략한 이제 그냥 우리가 어떤 초과인 출금 지급이자에 대한 어떤 금액을 대입해서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밑에 적수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과인 출금 적수 계산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얼마? 15,000. 그리고 차입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율 10%짜리의 차입금이 하나 있고요. 이자율 5%짜리의 차입금이 있어요. 이자 비용 각각 4원과 9원 발생되었고요. 각각의 차입금 적수는 13,000과 36,000입니다. 자, 이때 필요경비 불산입액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하면 뭐부터 계산해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필요경비 불산입을 시킨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해야 그 필요경비 불산입액이 더 적게 나와요. 어쨌든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높은 이자도 아니고요. 높은 차입금도 아니고요. 높은 이자율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자 비용과 차입금 적수는 밑에 나와 있는 게 더 크죠. 하지만 이자율은 어때요? 위에 나와 있는 게 더 크잖아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얼마예요? 이자 비용 4원짜리부터 계산을 하겠다. 이자 비용 9원짜리는 나중에 계산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컬러풀하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계산을 합니다. 자, 이자 비용 4원짜리에 대한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해 볼게요. 자, 이자 비용 일단 4원. 이 지금 산식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지급이자 얼마? 4원. 그대로 반영이 되었죠. 그리고 차입금 적수 얼마예요? 13,000. 초과 인출금 적수 얼마예요? 15,000인데요 하시면 안 되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초과인출금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즉 이 괄호 안의 금액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얘는 실제로 초과인출금 적수가 15,000이지만 13,000까지만 계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계상된 비용의 최대값이 4원이 나오는 거예요. 4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부인할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원 중에서 4원 전액을 부인한다. 이렇게까지만 말이 되는 이야기고요. 4원 중에서 5원만큼을 부인한다. 이게 뭐예요? 개소리잖아요. 이런 내용은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초과인출금 적수가 15,000이더라도 13,000까지만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9원짜리 계산을 해봐야겠죠. 9원짜리 이자 비용 9원 일단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적수 얼마예요? 36,000 그대로 분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초과인출금 적수는요? 15,000 반영하시면 안 되죠. 초과인출금 지금 우리 15,000 중에서 13,000만큼을 지금 여기에서 이자 비용 부인하는데 썼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 초과인출금 적수는 2,000만큼만 남게 되겠죠. 여기에는 얼마? 2,000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계산 문제 푸실 때 틀리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초과인출금 적수는 각각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자 다른 회사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그쵸?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 부인할지를 계산하고 있는 건데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이게 이자율과 차입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따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차입금 적수를 또 한 번 15,000을 반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5,000 중에서 13,000만큼의 차입금 적수는 이미 필요경비 불산입 앞에서 이자 비용 4원짜리에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차입금 적수인 2,000만큼을 9원짜리에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4.5원이 나오면 이만큼 필요경비 불산입 시킨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또 해볼게요. 실제로 손익계산서에서 인정되는 이자 비용은 얼마예요? 4원과 9원이 계산되어 있겠죠. 얼마? 13원. 이렇게 지금 이자 비용 마이너스 13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겠죠.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지급이자 얼마예요? 13원에서 4.5원 빼면 얼마예요? 8.5원이죠. 실제로 13원의 금액이 나갔지만 이 나간 이자 비용 중에서 일부분만큼 얼마 지금 4.5원만큼은 너가 개인적인 용도로 차입해가지고 그거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사업적인 인정은 8.5원이고 개인적으로 쓴 이자는 4.5원이다. 이 금액은 세금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로는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 체계를 여러분들 자꾸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시면서 약간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가듯이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말 문제도 당연히 이해 가실 거고요. 계산 문제도 이 스토리만 가지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암기 위주의 공부만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그 단기간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돌아서면 자꾸 까먹어요. 암기 위주는. 그렇죠? 그래서 암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혼자 해도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암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스토리로서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게 쉽게 좀 암기할 수 있게 제가 그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취지나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과 같게 따라서 한번 계속 그냥 여러분들 그 공부하기 싫을 때 영상 틀어놓은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걸 그냥 계속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암기가 되셔야겠죠.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시험장에 가가지고 초과인출금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만큼은 개인적인 이딴 짓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이해와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이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입니다.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인데 요거 한번 이어서 그냥 쭉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업무무관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업무와 무관하게 취득한 자산을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만약에 BS의 자산에 요트가 있어요. 막 선박. 우리 회사는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에서 선박을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죠. 업무무관 자산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되나? 모르겠는데 시계가 있대요.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롤렉스인데 한 7천만 원짜리의 시계를 샀어요. 이거를 회사에 뭐 장부에 이렇게 계상을 해놨어요. 뭐 손목 시계가 아니라고 해도 뭐 그 벽걸이 시계도 있잖아요. 회사의 벽걸이 시계로 한 뭐 1억짜리의 시계를 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엄마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했다. 근데 네가 네 돈으로 취득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차입을 해와가지고 취득을 했다. 차입금 보니까 너 한 1,000 정도 했는데 뭐 이거 자산이랑 그 구성 내역 보니까 업무무관 자산에 한 500만큼이 계상돼 있더라. 그럼 너 이거 사업적으로 쓰기 위해서 차입했다라고 구라치고 실제로는 너 개인적인 용도로 너 요트 사는데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이자가 발생되었을 때 너가 이거에 중에서 실제로 사업적으로 쓴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은 나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겠지만 이 요트 같은 선박 같은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만큼은 나는 당연히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럼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차입금이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경우에는 그 이자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같은 경우에 차입금이 100원, 1,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자산이 선박 1,000원이래요. 다른 내용들은 재무상태표에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돈 빌려와가지고 그 선박 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0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해야겠죠. 인정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 말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뭐 거의 다 불분명한 경우겠죠. 분명한 경우를 어떻게 딱 밝히겠습니까? 조사관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다 불분명한 경우일 거고요. 이 불분명한 경우에 필요경비 불산입액 어떻게 계산하냐면 마치 얘랑 같아요. 분자에 초과인출금 적수가 아니라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적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적수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한다면 필요경비로 불산입되는 금액은 없겠죠. 당연히 꽁수를 물을 테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을 쭉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을 12월 31일에 잠깐 누군가와 짜고선 처분을 한 것처럼 보인 다음에 그 금액을 현금으로 자산을 등재해놔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업무무관 자산을 따지게 되면 나는 업무무관 자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 되면 다시 그것을 사옵니다. 이렇게 이러한 악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수 개념은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분명한 경우에 지급이자 곱하기 업무무관 자산 적수 나누기 차입금 적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업무무관 자산 적수는 마찬가지로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합니다. 지급이자 중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부인할 것인지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급이자가 100인데 200을 부인하겠다. 개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위 괄호 안의 금액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마찬가지의 내용이에요. 위에랑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차입금 적수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필요경비로 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입금 A, B, C가 있고요. 각각 100원씩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이 20, 15, 10 이렇게 있고요. 이자율 20%, 15%, 10%. 그 다음에 보시면 차입금 A, 요 100원은요. 비업무용 자산인 100원을 사용하는 데 모두 사용된 것이 분명하대요. 밝혀졌대요. 이거는 100원을 차입해와서 100원의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을 했대요. 이게 분명하게 밝혀졌대요. 그러면 이 20은 뭐? 전액다 필요경비 불산입이죠. 그 다음에 불분명한 금액도 봐야겠죠. 대부분은 이제 불분명하겠죠. 자, 비업무용 자산이 150이 계상이 되어 있대요. 근데 차입금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뭐부터 계산해야겠어요? 둘 다 차입금 100짜리긴 하지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이자율 15%짜리부터 얘부터 계산해야겠죠. 어떻게 계산해요? 차입금 적수 개념 지금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그냥 적수라고 해볼게요.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 업무무관 자산 지금 얼마예요? 150. 여기 150.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얼마? 100원을 한도로 한다라는 거.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요거 공부하고 있는 거죠. 15원 중에서 요것만 봤을 때 15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원인데 220만큼을 부인하겠다. 이건 개소리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 15원 중에서 15원만큼을 전액 다 부인하겠다. 지금 현재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자 비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이자 비용 얼마짜리 있어요? 10원짜리 있죠. 이 10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부인할지를 계산하셔야겠죠. 이 10원에 대한 차입금 100원. 차입금 적수라고 가정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얼마가 오셔야겠어요? 총 업무무관 자산이 지금 150인데 요게 이자 비용 15원짜리에서 100만큼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자 비용 10원짜리에는 얼마만큼 들어가야겠어요? 50만큼만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50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거 중에서는 10원 중에서 5원만큼만 부인을 하겠다. 얘는 전액 다 부인을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0만큼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겠다. 실제로 우리 이거 따져보면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 얼마예요? 20, 15, 10 합치면 얼마예요? 30. 45원이죠. 자, 세법상으로는 얼마만큼의 이자만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5원만큼의 이자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겠어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플러스 조정을 해줘야겠죠. 이만큼은 더 과세를 하겠다. 얼마? 40.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러한 논리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무관 자산의 지급이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말 문제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이거 제가 예제 적어드린 거 이거 뭐 간단한 계산 문제 플러스 이 계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말 문제를 어떻게 말끔히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문제로 이제 예제를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걸 통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와 말 문제는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잡한 계산 문제도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 다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교재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거 반드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요.